네, 여러분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에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소액기행입니다. 네. 뭘 할까 하다가 네. 지난주에 그 오래전 이날 시간에 소개했었던 영천시장 사제폭탄 폭발 사고 이거를 그냥 정리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나는 미결이었어요. 예, 오늘 그 내용으로 하나 한 편에 해야 되는데 네, 1984년 7월 6일 아침에 영천시장 안에 있던 영천 기름집에서 그 주인이 문 열 때 그 가게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진열대 해놓잖아요. 그 아래서 이 쇼핑백을 하나 발견해 갖고 그걸 가게 안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놔뒀었는데 가게를 방문하신 분이 가게에 이건 뭔가 하고 그 안에 있던 케이크 상자 같은 상자를 지금 포장을 뜯는 순간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뜯으셨던 그 방문객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그 주인과 그 기름집 주인과 맞은편에 있었던 국밥집 주인 두 분이 중상을 입으셨고요. 봤더니 이게 사제 폭발물이었더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당시 이제 사회적 분위기상 불순분자에 의한 사회 혼란을 노린 소행 아니냐 뭐 이런 가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주인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나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일 오후에 이미 서울시경 당시에는 제2 부국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분자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원한으로 집중하겠다. 그 근거가 첫째, 감식 결과 폭발물의 제조 수준이 매우 조잡하다. 그리고 뇌관 등의 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산 부품이라 그러면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전에 국산을 그랬으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안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네, 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조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전인데 참 이게 진짜 솔직함이네요. 저도 이거를 정리하다가 국산 부품 이게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왜 그 전에 그 아웅산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사용한 폭발물 이런 것과 아주 질적으로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거기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편용으로 대형 입마살상용 베어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안전 유리 조각을 사용했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간첩이나 뭐 이런 그 떠들썩한 소란을 노린 그런 행위는 아니다. 전형적으로 뭐 집에서 이렇게 그냥 좀 과학 좀 아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 그러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문 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놔뒀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 피해자 기름집 주인 박 씨의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제 당시 기사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인 10여 명으로부터 한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다. 84년대 5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죠. 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박 씨를 노린 것이다. 채무 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은 남죠. 채권자라면 돈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굳이 저 사람을 살상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뭔가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보면 그 전까지의 국내 사제 폭발물 사고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거가 대부분 돈 관련 원한이었더라. 그런 이제 또 통계에 의거해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그러면 고로 이제 그 박 씨의 채무 관계 쪽으로 수사망을 뻗치면 되니까 범위도 매우 축소되고 엄청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경찰이 아주 자신감을 피력합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뜻밖의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곤란을 겪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름집 주인 박 씨가 이제 뭐 상처 중상을 입고 뭐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의식을 차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안 하는데 기사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서대문 경찰서장의 말씀인데 옛날처럼 피해자고 뭐고 간에 실력 있는 평사를 붙여 물리적인 힘을 쓰면 수사는 한결 쉬워질 것인데 네, 인권 수사를 강조하시는 서대문 경찰서장님께서 이렇게 푸념을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방지법 때문에 해결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올라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막상 올라탈 만한 형사가 있어도 올라타지 못해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경찰 측의 애로사항 이를테면 이게 이제 소개가 되고 7월 한 22일 기사입니다. 이런 벌써 이제 사건 발생 후 2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또 그 암달러상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대문서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왜? 관심이 전환되고 네, 곧 잡힌다고 큰 소리 쳤으나 성과가 없어서 그런데다 하필 폭발물 사건이라 높은 곳에 관심도 크다는 거예요. 그치. 높은 곳. 네. 그래서 더욱 곤혹스러운 형편이었는데 큰 사건이 또 발생해가지고 한숨을 돌렸다. 7월 25일에 급기야 사건 발생 20일째입니다. 7월 6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300만 원을 네, 목격자나 폭약제조 부품을 구입한 사람 제보를 하면 300만 원 포상금 지급을 발표를 하고 8월 5일이 되었습니다. 네네. 한 달째. 한 달. 그때 수사본부를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수사본부를 그 천연동 사무소에 동장실을 비워줘가지고 거기다 수사본부를 차렸었나 봐요. 근데 한 달이나 됐잖아요. 옮겨야지. 그 옮겨야지. 그래갖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이 한 달이 넘도록 동장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는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그치. 그렇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하지. 네, 정말 딱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8월 9일 이 며칠입니까? 거의 한 4, 5일 만에 드디어 이제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던 다른 박 씨, 커튼 판매상 박 씨인데 박 씨의 옆집에 살았었고 요게 이제 요 금전 관계가 이제 역으로 돼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박 씨의 채무가 아니고 이분이 채무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셈인데 그 채무라고 하기에도 좀 악합니다. 이 죄질이 뭐냐면 이 피해자 기름집 주인 박 씨 옆에 이 커튼 용의자 박 씨가 살다가 커튼박 5일박. 커튼박 5일박. 좋네요. 네. 커튼박이 5일박에 도장을 훔쳐가지고. 이거는 5일박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일박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커튼박 입장에서는 5일박을 살해할 만한 이유가 되죠. 이건 되죠. 네. 이건 될 것 같은데. 커튼박이 돈을 받아야 되면 5일박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오히려 이건 커튼박이 5일박한테 피해를 끼친 거니까. 그치. 이거는 되게 성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네요, 사실. 그래서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그 쇼핑백에 이제 신발이 또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 신발이랑 그 다음에 폭발물을 쌌던 그 포장 이런 거가 그 커튼박 용의자 박 씨가 거래하는 청량리 시장의 뭐 그 가게들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와요. 아무튼 기사에는. 그리고 이 5일박 이분이 피해자 박 씨가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그 커튼박밖에 없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럴듯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커튼박이 그 집에서 전기 공구, 뭐 땜납 이런 게 발견됐고 평소에도 전기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이 있었다. 기술이 있었다. 근데 바로 구속을 안 하고요. 왜요? 상당히 신중한 수사를 펼쳐서 나중에 구속을 합니다. 좀 더 이제 한번 증거를 찾겠다. 네. 일단은 그 9일, 10일에 이제 범인으로 특정을 했는데 경찰서 내에서 특정한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커튼박의 부인이 또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량기판을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제 폭발물이 놓여 있었던 그 상자, 그 합판, 베니어판, 거기에 묻은 연분홍색 페인트가 있는데 요 해장국집 계량기판에도 그 비슷한 색깔의 페인트가 묻어 있더라. 그거예요. 네. 그리고 8월 24일. 과학 수사하시네. 네, 24일. 그러니까 또 꽤 시일이 지나서 그러네요. 목격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1일 전인 7월 5일에 그 커튼 가게를 놀러 갔다가 그런 상자를 본 것 같아요라고 하는 목격자가 등장하죠. 네, 빨간 포장용 비닐끈을 십자 모양으로 묶은 네모난 케이크 상자 크기의 박스를 내가 보았었다. 그리고 뭐다 나왔네. 네. 그런데 이제 8월 27일 기사에는 붙들어다 족치질 못해서 자백을 못 받아내고 있다. 경찰의 말입니다. 그러나 진범이 틀림없다. 네. 경찰은 확신했어요. 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네. 거의 뭐 진범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사건 발생 54일 만인 8월 28일에 구속됩니다. 구속하는군요. 그러니까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로도 거의 20일 만에 폭발물 파열 치사상 혐의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추가로 사건 현장 근처에서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그 용의자 박씨 그 커튼박을 봤다는 추가 목격자가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을 했는데 거짓말로 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경찰들은 이제 다 잡았어. 네. 이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방증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방증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유죄를 확신했어요. 네, 검찰 그 담당 검사가 이제 9월달에 역시 또 거의 한 달이나 지나서 서울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검찰 수사를 또 했다는 거죠. 조사를 했겠죠. 네, 여전히 그 부인은 하고 있고 직접 증거가 없어서 공소유지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담당 검사는 원래 완전 범죄의 경우에 직접 증거는 없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직접 증거가 없는 범죄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다. 판례를 남기고 싶다. 네, 이런 이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자백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이제 방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서 이듬해 2월 27일에 네. 1심 서울 형사지법, 이때는 이제 민사지법, 형사지법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 형사지법의 1심이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제 선고문에 보면 판결문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합판과 페인트가 피고인의 집에서 찾아낸 것과 유사하고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허위 진술로 밝혀진 점 등 피고인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반드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네. 이거를 이제 그래갖고 이 1심 무죄 판결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해설도 등장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당시 몇몇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대체로 법원의 판결이 그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쪽으로 판결 방향이 가더라. 그래서 당시 법원의 기조로 풀이하는 해설이 있고 특히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이걸 이 판결을 가지고 분석 기사를 내요. 피의자 수사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요약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검경이 나름대로 완벽한 방증 수사를 했다. 그리고 자신을 가졌고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충격이 더 크다. 검찰이 통상 먼저 구속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방증 수사부터 먼저 다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용의자를 구속하는 조심성까지 보였다.
그래서 자백은 안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구속했는데 피고는 부인하고 변호인 측은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려 13차례나 공판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야간 현장 검증 실시하고 뭐 그 비닐백 업자, 뭐 국립입업시험소 직원, 뭐 이런 여러 전문가 증인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제야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경은 이제 낭패에 빠졌죠. 그러니까 큰 소리 한 소리 다 쳐놓고 네. 판례도 바꿀 수 있다고 판례를 만들겠다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됐어 돌아가겠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자백만 없을 뿐이지. 의심은 가죠. 네. 되게 의심이 높게 가는. 저는 뭐 수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정도로도 이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게 이제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서대문 경찰서의 이 풀 죽은 모습이 또 보도가 됩니다. 명백한 증거로 범인을 꼼짝 못하게 한 과학수사의 표본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자화자찬했어.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넘겼는데 이제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서울 형사지법에서는 이제 보석을 허가를 해줍니다. 3월달에. 네. 근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네, 다시 들어가요. 석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심으로 들어가는데 85년 이제 6월 26일 4달 후에 2심 재판 자체는 되게 빨리빨리 진행됐군요. 네. 그 서울 고법에서도 무죄 판결이 납니다. 네. 그것도 비슷한 네. 내용으로. 네. 마찬가지 충격으로 검찰에서는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85년 7월 3일에 이제 서울 고법에서 보석 결정해줘서 이 커튼박 용의자 박 씨는 석방이 되고, 그리고 1년이 더 넘게 지나서 1986년 11월 26일 대법원. 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됐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아무튼 이 사건은 이렇게 돼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난 다음부터는 다른 범인 어떤 범인도 특정하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고 못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1심을 맡았던 주심 판사가 그 언론에 또 주목을 받습니다. 왜요? 예, 그게 이제 다른 재판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그 1심 선고가 85년 2월 27일에 있었고, 그렇죠. 그 4달 후인 85년 6월 기사예요. 네. 다른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근데 이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이튿날 새벽 1시 23분에 끝났다는 거예요. 저녁을 중간에 저녁이라도 먹었느냐? 아니고 저녁 7시에 10분간 휴정하고 그냥 쭉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지방에서 상경한 증인 4명이 그냥 그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차 끊겼지 그때는. 차도 그렇지만은 그 여비를 법원 그쵸. 옛날 줬죠.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주심 판사가 자기 사비로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되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여러 증거들을 따지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요 사건 언급을 합니다. 기사가. 영찬시장 기름집 폭발 사건 그 심리 때도 식사를 거르고 마라톤 재판을 수시로 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입회하는 입회서기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가 이재훈 판사인데 이 부장님 재판 때는 점심 못 가지 아침에 다 먹고 들어와야 되겠다. 좀 쉬었다 안 쉬지. 밥 먹고 오면 되지. 예, 좀 이분이 약간 기인의 과에 좀 속하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심리를 아주 꼼꼼하게 하는 걸로 이제 주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화제가 된 사건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언론에 이분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이 기름집 판결하고 나서 여름 7월부터 1985년 7월부터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이제 광주학살 책임 이제 미국 사과 요구하는 요거로 구속되었던 분들이
지금의 이제 김민석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마포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었던 함은경 그렇죠. 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그분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재판을 이분이 하셨어요. 이 이재용 판사가. 근데 이거는 재판도 뭐 그때 피고들이 막 재판 거부도 하고 되게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보도가 많이 되고 그 판사 입장에서도 어려웠을 재판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때 판결을 하면서 장문의 훈계문을 성문화해서 낭독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근데 뭐 그냥 그런 거죠. 잘해라. 너희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뭘 모르고 이게 이제 그냥 아주 전형적인 그런 거 아니다. 훈계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그 훈계문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거를 후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회고를 보면 그거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후로는 자기가 형사 사건 쪽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댔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나중에 민사지법으로 갔다가 뭐 가정법원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일관성은 있으신 분이네. 옮겨가요. 예.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 가족들과도 오랫동안 그 유대를 유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는 그 함은경 씨가 다른 일로 재판받을 때 함은경 씨의 변호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가짜 참기름 사건 뭐 이런 거. 참기름 가짜 조퇴하는 거 옛날에 많았죠. 네. 그리고 87년에 민사지법으로 옮겨서는 83년에 왜 그 소련과 일본 사이 그 사할린 그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격추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첫 판결이 이분이 심리한 1987년 그 민사지법에 있을 때 낸 판결입니다. 그때 이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고 88년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육공화국이 출범하고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그냥 바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권이.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그 지명되었던 대법원장이 계속 그 유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소장 법관들이 그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대법원장 퇴진과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풍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 부장판사급으로 중견 판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지하는 거를 법률신문에 기고를 해요.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대통령의 대법원 구성 권한은 위임된 것이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89년에 가정법원 재직 시에는 이분이 고향이 경북 상주였던 것 같은데 고향의 영농 휴게자 육성 교재도 편찬하시고 미국 농장 견문기도 그 편찬해서 무료 배포하고 국제농업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사장을 맡기도 하고요. 백화점에 고향의 무공해 농산물 판매 직판대 설치 운영도 하고 고향에 자기가 그 실험단지를 만들어서 뭐 특수작물 같은 거 재배를 하고요. 농민이 시장 가격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상주에서 뭘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죠.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심을 계속 끌려고 하는 그 기질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한테는 판사가 농민운동하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 이분을 묘사하기로는 이분의 그 아주 독특한 풍모들이 나오는데 서울 형사지법 있을 때 출근 1등. 어려운 거 아니네. 네, 그리고 농촌운동을 시작하면서 골프를 접었는데 그 당시까지 골프 실력이 법조계에서 1, 2위를 다퉜다. 술, 담배, 커피를 한 번에 끊어버린 기사 표현이 재밌습니다. 독일 병정. 독한 사람이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참선을 하고 실체적 진실 판단이 서지 않자 피고인에게 스스로의 형을 내려보라고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1990년에 결국 옷을 벗게 되는데 법복을 벗게 되는데 성남 지원장 재직 시절에 꽹과리를 치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법복을 벗으셨다고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네, 1995년에 바지 벗은 판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너무 더우면 반바지. 그 정장 바지를 안 입고 아, 속옷만 입은 채로 법복을 두르고 그냥 들어온 거고. 그 판사석에 앉으면 이제 앞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밑에 세수대에 얼음물 해놓고 발 담그고 뭐 그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들의 이른바 이제 인간적인 애환, 뭐 고충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 책을 출간하시고 1996년 15대 총선에 경북 상주의 자민련 후보로 출마. 자민련. 네. 낙선하시고요. 네, 뭐 자민련이면 뭐 낙선했겠죠. 네. 그 다음에도 또 출마를 하셨는데 역시 낙선하셨습니다. 또 자민련. 그래갖고 이제 정치를 해보려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이런 뭐 물론 당연히 애정이나 진심도 당연히 있으셨으니까 뭐 그걸 매개로 삼으신 것이겠지만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런 이제 운동들은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이분의 그런 어떤 독특한 면모들은 또 그냥 또 따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판사로서 가지는. 그래서 이 사건 그 1심 할 때도 네. 뭐 무슨 야간 현장 검증을 한다던가 무슨 비닐백업자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닐백업자 무슨 임업 뭐 시험소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 그 참고인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아무튼 이 재판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애쓰셨던 분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미결이 됐네, 미제 사건이 됐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어떻게 보면 잘 추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그리고 실제로 이분을 살상할 수도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런 인물을 잘 특정해서 자백과 직접 증거만 없었다 뿐이지 수많은 방증들을 가지고 아주 신중한 아주 신중한 검토 끝에 결국 그 재판에 회부했는데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이게 참 세상이 뭐랄까요? 이래서 뭔가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경찰도 열심히 한 거고 맞아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그리고 뭐 바로 뭐 막 고문해서 뭐 이런 것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속을 바로 시켜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조사를 했고 검찰도 그 나름의 어쨌든 이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 논리를 세워 나가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봅시다라고 하면서 뭘 한 것 같고 뭐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해서 판사도 고아하니 이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 같고 형사법 원칙에도 충실했고 심리도 꼼꼼하게 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범인을 못 찾았다. 맞습니다. 그런 아주 희한한 세상은 그래서 옛날에 보던 영화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찰도 꽤 합리적으로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나름 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누구도 뭐 잘못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일본 그거 할 때 우리 그 단두 사건 이런 거 할 때는 그렇죠. 잘못했지 오류들이 있죠. 오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리한 추정들이 있고 글쎄 이게 이 정도면은 쭉쭉쭉쭉 해서 논리도 가고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랬구나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남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제라도 한번 뭐 누군가 뭐 가해자가 뭐 지금이라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84년 당시에 뭐 50대, 60대 이랬어요. 피해자의 그 5.18 피해자 박 씨는 50대였고 용의자였던 그 또 커튼 박 씨는 60대였고. 거의 뭐 사망하셨겠네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요. 영구 미제 사건일 수밖에 없는 사건. 네.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근데 시장 안에서 이런 일을 지나가다가라도 혹은 그 시장 안에 계시던 분들, 상인들이 목격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케이드로 이렇게 쳐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바깥이어서 바깥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 이렇게 그 뭐 차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비 올 때 비가 오면은
그게 축 늘어지면서 맞아. 그 시장 안으로 지나갈 때 비가 오면 맞아. 늘어지면서 그 늘어진 어딘가로 그 물이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맞아요. 그 풍경이 생각이 납니다. 요 비슷한 시기예요.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네 사망 사고지만 미제 사건이 된 네.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네. 예 하도록 하고 네. 지금까지 YFM 91.3MHz 서대문 공동치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령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